안녕하세요.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시어머니 때문에 글을 써봅니다. 그나마 이번에 제대로 돌직구 날려서 개망신 줘서 망정이지 계속 참고 살았으면 화병 났을 듯 하네요. 저희 부부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제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중견기업 대리입니다. 둘이 고향에 있는 중학교 동창이고 나중에 성인 되어서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시댁과 친정도 같은 지역에 살고 계시지요. 남들은 명절에 이 지역 저 지역 왔다 갔다 안 하고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어 좋겠다고 하지만 글쎄요. 저는 두 집이 차라리 떨어져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아서 결국 이번에 제대로 일이 부딪혔거든요. 저희 부모님과 시댁은 같은 지역이긴 하나 동네는 다릅니다. 시댁은 농사를 짓고 있어서 시내 외곽에 계시고 저희 부모님은 건물 임대업을 하고 계셔서 시내에 있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을 명예퇴직하시고 퇴직금과 친가에서 상속받은 돈 그리고 일부 대출받아 5층짜리 건물을 하나 사셨습니다. 5층 빼고 전부 사람이 들어와 학원도 하고 사무실도 내어 쓰고 있어요. 아버지께 들어오는 월 임대료가 제가 알기로 800만 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지방이라 가격이 쌉니다. 거기에 대출 상환하고 이것저것 관리비 제하면 그냥 월급 정도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건물주라고 해서 큰 부자도 아니시고 저도 그냥 평범한 집에 평범한 자식이에요. 그런데 시댁은 남들 만날 때마다 저를 소개하실 때 우리 며느리가 건물주 딸이잖아. 바깥 사돈께서 5층짜리 건물이 있으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민망해 죽겠고요. 시 외가에도 제가 건물주 딸이라는 걸 큰 소리로 떠드셔서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시어머니와 유독 단짝처럼 친하게 지내는 작은 시이모님이 일부러 저 들으라는 듯 며느리가 건물주 딸이면 뭐해? 우리 언니한테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나? 라며 입을 삐쭉 내미시곤 했죠. 작은 시이모님은 항상 어머님 옆에서 저에게 훈수를 잘 두세요. 결혼 준비할 때도 예물 예단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네 저렇게 해야 하네 잔소리 하셨고 제 앞에서 일부러 더 오바하시며 내 잘난 조카 이렇게 잘생긴 공무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내가 우리 조카한테 사짜 여자 소개시켜주고 싶었는데 연줄이 짧아서 못 대줬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제 남편이 더 당황하며 조카 며느리 듣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며 화를 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어머님도 그렇게 대놓고 말만 안 하셨지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 평소에 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저희 시어머니 대신 시이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명절에 시외가라도 가게 되면 시이모님이 저에게 고무장갑을 던지다시피 해서 주시며 조카 며느리 설거지 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아유 귀한 우리 며느리 시키면 어떡해. 나 아들한테 혼난다. 라고 하며 말리셨어요. 예전에 신혼 때 어머님이 김장한다고 저더러 휴가 써서 내려오라고 했을 때 제 남편이 막아준 적이 있었거든요. 어머님은 며느리 들어와서 좋아서 그런 거라 하시며 우셨고요. 그때 이후로 어머님은 저에게 아예 안 시키려고 하셨어요. 설거지든 밥을 차리는 거든 뭐든지요. 제가 좀 하려고 하면 아유 귀한 며느님은 쉬세요. 아들한테 혼납니다. 라며 오바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가 있는 게 오히려 가시방석이었답니다. 결국 나중엔 제가 다 하게 되었지만요. 그런 모든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이모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저희 아빠 건물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님은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저희 아버지 건물에 신호를 넣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 신우는 영어 강사인데 학원 원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따로 교습소를 차리려니 형편이 따라주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강사 일을 하는 거고요. 기회만 생기면 바로 학원 차려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우가 어머님께는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예요. 남편은 3남매 중 둘째인데 첫째인 저희 아주버님도 공기업, 제 남편도 공무원인데 반해 막내인 신우는 이렇다 할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영어 강사이긴 해도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도 못 가고 있는 거고요. 신우의 월급도 200만 원 초반대로 동결된 지 오래고 결혼하고 애를 줄줄이 셋이 다 낳아서 무턱대고 관둘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런 신우랑 같은 지역에 사는 시댁은 여유 없는 신우 도와준다고 애들 등하원 도와주시고 식재료 사다 날라주시고 때 되면 용돈도 줘 저번엔 신우 앞으로 중고 경차까지 계약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용돈 들여봤자 다 신우한테 가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어머님은 신우를 많이 아끼십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신우도 약간 작은 시이모님이랑 결이 같아서 어머님과 말이 잘 통하고 아부도 잘해요. 저한테 얄미운 말도 잘하고요. 제 앞에서 대놓고 어머님 편들면서 신우 짓을 하니 어머님은 그저 좋으시겠지요. 그런 신우가 자리를 못 잡으니 어머님은 애가 타고 상대적으로 잘 사는 저희가 늘 못마땅하신 것 같았습니다. 입만 열면 신우 좀 도와줘라. 동생 불쌍하지도 않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불쌍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인척도 없는 서울에서 맞벌이로 발 동동거리며 애들 키우고 있는 저희는 안 불쌍한 건지요. 집 대출로 버는 돈 족족 나가서 저는 1년에 제 옷도 한두 장 살까 말까 합니다. 제가 좀 아끼는 성격이라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전 친구도 안 만난 지 오래예요. 그런데 신우는 고향을 떠나 산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 지역에 친구도 많고 그래서 밤마다 술 퍼먹으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술값만 아껴도 벌써 학원 차리고도 남았을 텐데 어머님은 그건 그거대로 신우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감싸더군요. 한 번은 어머님이 명절에 저랑 동서를 불러놓고 신우를 위해 오빠네들이 돈 좀 모아 학원을 차려주라고 하셨습니다. 니들은 다들 직장도 좋고 자리도 잡았잖니. 니들 신우 딱 한 번만 도와줘라. 학원 차리게 3천만 원만 해줘. 신우 잘 되면 결국 니들도 좋은 것 아니냐. 용돈 두둑히 줄지 어떻게 알아? 그 말에 저랑 동서는 딱 잘라 거절했죠. 저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신우한테 1,500이나 떡하니 주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솔직히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며느리 들이라고 있는 게 시부모 챙겨주기나 했어? 가까이 살면서 니들 신우가 우리 병원도 봐주고 은행 봐주고 귀찮은 일 다 해준다. 솔직히 니들이 해야 할 일 아니냐? 그거 니들 신우가 다 해주는데 고맙지도 않아? 라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 딸 노릇하지만 그걸 제 올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한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웃기더라고요. 동서도 같은 생각인지 피식 웃으며 그렇게 아끼는 딸인데 어머님 아버님이 학원 좀 차려주시지 그러세요? 어디 땅 있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말을 더듬으시며 그 땅을 어떻게 파니? 니들 다 나눠줄 땅인데 어떻게 신우한테만 홀랑 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거 다 팔아서 신우 다 주셔도 된다고요. 그랬더니 엄청 당황해 하시며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형님이 그러대요. 어머님이 결혼 전부터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하신 그 땅 말이야. 동서도 알지? 그거 팔아도 3천만 원도 안 돼. 아니 팔리면 다행인 거고 첩첩 산중에 메말라 있는 그 허허벌판을 누가 사?
동서 말대로 그 땅은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인데 어머님은 저희 결혼할 때 돈 안 보태준 것이 민망하셨는지 나중에 땅 팔리면 준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태도가 더 없어 보인다는 걸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여튼 그런 시어머니가 재작년부터 부쩍 저희 친정아버지 건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신우가 자기 학원 차리고 싶다고 계속 징징대서 어머님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셨나 봐요. 저희 친정아버지 건물 근처에 중학교가 있고 같은 건물에 보습학원이 있어요. 마침 5층도 계속 비어있기도 했고요. 어머님이 재작년에 저한테 한번 떠보시더라고요. 5층은 계속 비어있는 거니? 네, 70평이라 바로 안 들어오나 봐요. 떠보는 사람들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좀 갈라서 세를 주시지. 다른 층처럼. 아버지 뜻이 있으신가 봐요. 5층은 통째로 임대하시는 게 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설득하시며 그러지 말고 반절로 갈라서 세를 놓으시라고 네가 말씀드려보면 안 되겠니? 그 자리 비어있는 게 너무 아깝잖아. 30평 정도만 되면 네 신우도 거기다 학원 차릴 수도 있는데 어떠니? 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신우가 학원 차리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건물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 어머님, 저희 아버지 건물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저희 아버지 월세 조금만 밀려도 호통을 막 치세요. 그러자 어머님이 설마 사돈한테도 그러시겠니? 그리고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라고 하시더군요. 돕다니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세를 주는 것 뿐일 텐데요. 제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하자 어머님이 답답하다는 듯 말을 마시더군요. 저는 저희 신우가 친정에 얽히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제 남편한테도 단호하게 말해뒀어요. 당신 동생이 우리 아빠 건물에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라고요. 신우가 얄밉게 행동하지만 않았으면 저도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텐데 분명 그 성격에 저희 아빠 만날 때마다 새언니가 시댁에 전화를 안 한다. 새언니가 우리 엄마를 너무 안 챙긴다. 어쩌고 저쩌고 생각 없는 말을 할 게 뻔하거든요. 저는 정말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정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안사돈에게서 과일 바구니가 왔는데 이거 뭐냐? 과일? 아니 명절이나 무슨 축하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과일 바구니? 안사돈 말로는 지나가면서 우리 생각이 나서 사다 드린다는데 아니 사실 저번에도 우리 집 앞에 무슨 선물 세트를 두고 가셨어. 그게 정말이야? 아니 어머님이 왜 그러시지?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게 부담스러우신 듯 했어요. 사실 두 집안은 원래 왕래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상견례 이후에 예물 예단 문제로 어머니들끼리 얼굴을 붉히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껄끄러운 사이인데 저희 결혼한 지 10년쯤 되니 이렇게 선물 공세를 하시는 게 이상하다 느낀 거죠.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집 앞에 키위 한 박스, 와인잔 세트, 음료수 세트 같은 걸 갖다 놓으시곤 했습니다. 그런 거 받고 가만히 있을 저희 부모님도 아니기에 억지로 과일 사서 시댁에 갖다 드리곤 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사부인, 그럼 우린 받기만 하는 거잖아요. 사부인도 이것 좀 드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내가 드리고 싶어 드리는 건데요. 마음 편히 받으세요. 이제 우리는 안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한사코 저희 친정 부모님의 답례를 거절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나중에 밝혀지게 된 거죠.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셔서 신우 얘기부터 대뜸 하시더라고요.
네 신우가 곧 학원을 잘릴 판이야. 그런데 우리 지역이 워낙 좁잖니? 어디 갈 만한 데도 못 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학원을 차릴까 한다. 또 돈 달라는 이야기일까 싶어서 저희도 돈 없다고 했더니 그럼 다른 방식으로 도와달라고 하시더군요. 네 친정아빠 건물 말이야. 사돈 건물 5층 아직도 비어있던데 거길 네 신우가 좀 쓰게 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거긴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70평 통째로 임대하는 층이라 나누긴 어려워요. 그럼 통째로 우리 딸을 주면 되지. 어머님, 무슨 학원이 70평이나 써요. 신우는 공부방 형식으로 하는 거라 30평도 큰 거라면서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냥 사람을 더 구해서 크게 국영수 학원을 차릴 계획이라 하시더군요. 제 신우가 총괄 원장을 하고요. 너무 황당은 했지만 딱 잘라 거절하기도 어려워서 임대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20만 원이래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무슨 임대료가 그렇게나 비싸냐 하시더군요. 120만 원? 세상에, 다른 곳은 그만한 곳에 100만 원도 안 받는다더라. 무슨 120만 원이나 받으신다니? 글쎄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사돈이라고 싸게 해주실 것 같진 않은데 말씀이나 드려볼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다급하게 부르며 그러지 말고 좀 유도리 있게 가면 안 되겠냐 다그치시더군요. 뭘 임대료를 받으시려고 해. 네 신우인데 말이야. 네가 좀 좋게 말씀드리면 잘 해결될 일 가지고 이렇게 뻣뻣하게 굴 거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뭘 좋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자 어머님이 헛기침을 한번 하시고는 아니, 남도 아니고 네 신우, 그것도 사정 어려운 신우가 차리는 학원인데 도움은 못 줄망정 임대료까지 따박따박 내게 하면 좀 그렇지. 너 그렇게 하면 너만 욕먹는 거다. 다른 사람들은 사돈이라고 하면 다 돈 안 받고 넣어주지. 네 시이모가 하는 얘기 못 들었어? 어머님, 그럼 저희 친정아버지 건물에 신우를 공짜로 드리겠다는 말씀이세요? 뭘 또 공짜로까지 표현을 하니? 그냥 가족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잖니. 그리고 말이 나와 하는 말인데 그게 왜 공짜야? 나중에 우리 죽으면 니들한테 재산 다 갈 텐데 좀 나눠주는 게 어디가 덧나니? 저는 어머님의 그 말에 혈압이 올라 뒷목까지 뻐근해졌습니다. 네? 무슨 재산이요? 어머님, 저도 형님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그 땅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땅이 있다면 팔아서 신우 다 주셔도 상관없다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당황하신 듯 하더라고요. 너는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겠니? 안 되겠다. 내가 사돈이랑 이야기를 해야지.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끊으시려는 거 제가 잡았습니다. 괜히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부담 주지 마시고 제 선에서 끊고 싶다고요. 저는 절대 신우를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 보니 임대료도 싸게 깎아달라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아버지 성격에 100% 언성 높이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돈끼리 싸움 나는 거 원치 않으니 여기서 끊자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더 화를 내시며 아니, 우리가 그렇게 선물까지 드렸는데 이제와 모른 척 하신다고? 그리고 딸 자식이 나중에 시댁에서 땅이고 집이고 물려받을 텐데 그깟 임대료 때문에 짜게 구신다는 게 말이 되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단전에 힘을 모아 큰 소리로 어머님, 제발 착착하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이 놀라신 듯 전화기 넘어 아무 말도 안 들리더군요. 어머님, 자꾸 재산 하시는데 대체 저희한테 물려주신 재산이 얼마나 있으신데요? 형님한테 얘기 들어보니 그 땅 3천만 원도 안 할 거고 팔리기나 하면 다행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3남매 나눠 가져 각 1,000만 원이잖아요. 거기다가 시댁 집이요? 그 집 지금 시세 5천만 원도 안 하고 그나마도 집 담보로 대출 있잖아요. 무슨 재산이 더 있으시길래 저한테 그렇게 당당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입에 못 터단 듯 어머님께 대들자 어머님이 당황해서 어머 너 지금 말 다 했니? 라고 하시더군요. 아니요, 말 다 안 끝났어요. 거기다가 어머님 아버님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큰돈 들어갈 때마다 저희가 도와드려야 할 텐데 그 집이랑 땅 나눠 갖고도 마이너스 확정이에요. 그런데 왜 저희 친정부모님이 어머님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신우한테 베풀어야 하는데요? 그러자 어머님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상처받은 척 하시며 그래, 내가 미안하다. 돈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하시며 끊으셨습니다. 그날 남편이랑 엄청 싸웠죠.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맞지만요. 그 몇 주 후에 명절이었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도리는 해야겠다 싶어 시댁에 갔습니다. 갔더니 예상대로 어머님이 저를 본체만 채 투명인간 취급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저녁에 신우가 와서는 건물 얘기 들었다면서 들어갈 생각도 없으니 갑질 그만하라고 저에게 따지듯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더 큰 소리로 누가 갑질을 했다고 그래요? 물려줄 재산도 없으면서 공짜로 우리 아빠 건물에 새들여 보내달라고 한 어머님이 슈퍼 킹왕짱 갑질한 거죠. 라고 했더니 신우랑 어머님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그 말에 형님도 제 편 들어주어 동조해 주었고요. 결국 신우는 울면서 뛰쳐나가고 어머님도 안방으로 들어가 내내 안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집안 분위기는 뭐 같아졌지만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로부터 저희 친정 부모님 건물 얘기 다신 안 나옵니다. 아예 저한테 말을 안 거세요. 그리고 신우도 저 꼴 보기 싫다고 명절에 따로따로 오겠대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면목 없다며 고개를 못 들고 살고요. 이렇게 평화를 찾게 되니 차라리 잘 되었다 싶네요. 안녕하세요. 50대 중년의 여자입니다. 아이 하나 있고 남편은 없어요. 사별을 하였냐 물으신다면 그것은 아니고 저는 미혼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운 미혼모의 삶을 산 것이냐 물으신다면 그건 반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를 제가 낳진 않았고 입양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 친오빠로부터요. 지금은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선택이 빛과도 같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빠의 사생아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내 아이이며 내 딸입니다. 아이도 훌륭하게 장성하여 제 몫을 하고 저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주는 지금 저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아주 행복하답니다. 물론 아이를 얻고 제 가족은 이렇습니다. 연을 끊어버렸거든요. 사연 많은 지난날이라 사람들한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기 이 게시판에 익명의 힘을 빌어 한번 적어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이런 삶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자동차 관련 사업을 잘 일구셔서 부유했던 집입니다. 어머니는 그 시절 대학까지 나온 인재지만 아버지 만나 전업주부 하고 계셨고요. 오빠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결혼도 잘해서 부모님의 총애를 받고 살았지만 어릴 때부터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뭐든지 잘하는 장남인 오빠와 차별받았습니다.
오빠는 항상 칭찬 일색인데 반해 저는 구제불능이라는 말을 밥 먹듯이 들어야 했어요. 어릴 때 들었던 가장 큰 상처 중에 이 장면이 유독 생각이 납니다. 엄마가 어린 저와 오빠를 데리고 시장에 가셨는데 거기서 만난 어떤 아주머니께서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 좋겠어요. 나는 시커먼 아들만 셋을 낳아놔서 딸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 라고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매몰찬 말투로 그럼 얘 데려가세요.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공부도 못하고 이쁘지도 않고 나는 우리 아들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걸 들은 아주머니의 어이없는 표정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제가 풀이 죽은 채로 서 있자 다급히 제 주머니에 사탕 하나를 넣어주시고는 아니야, 너 이뻐, 아주 이뻐 라고 하시며 제 등을 토닥여 주시고 가셨네요. 그렇게 예쁨 받지도 못한 집안에서 저는 늘 눈치를 보며 자라야 했고 자연스레 학창시절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늘 자신감이 없었고 남들이 저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마음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저에게 다가온 친구에게도 어색하게 대해서 친구 관계가 엉망이었어요. 반면 저희 오빠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잘 자랐고 초중학교 때는 학생회장을 2번이나 맡았습니다. 제가 봐도 오빠는 멋졌어요.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기에 친구들도 늘 따랐죠. 오빠에 비하면 전 그저 쭈구리에 겉절이일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바라던 인문계 대학교를 문턱도 못 넘어가고 저 혼자만의 결정으로 전문대에 들어간 저는 그야말로 집안의 애물단지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호적을 파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엄마는 제 옷장을 다 뒤져 옷을 버리셨어요. 저 같은 건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악담과 함께요. 오빠는 옆에서 그저 오징어를 뜯으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항상 그랬듯 저에게 관심이 없었죠. 저를 무시하는 것도 부모님보다 더하면 더했고요. 밥상 앞에서도 늘 제 앞에는 맛있는 반찬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빠보다 소시지를 하나라도 더 먹을까봐 엄마는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셨어요. 그런 편애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버린 오빠는 당연하듯 저를 아주 하찮게 생각했었고요. 저는 마음이 많이 외롭고 결핍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치만 제가 처음으로 선택한 전문대에 들어가 제과 제빵을 배우며 깊은 행복감을 느꼈어요. 지금은 디저트 시장이 많이 떴지만 당시에는 빵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기술이냐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과 제빵을 하면서 희망을 가졌고 저만의 멋진 샵을 꼭 내보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부끄럽다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차라리 독립을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돈이 없었어요. 대학 등록금부터 용돈까지 풀세트로 선사해준 오빠와는 달리 저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제 원룸 구해 나가 살고 싶었지만 알바하며 학비 보태고 용돈 쓰는 것도 벅찼던 저는 감히 독립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눈치 보며 대학 2년 내내 숨어 살듯 집에 기생하며 대학 다녔어요. 그렇게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고 드디어 작은 원룸을 꾸려 독립했네요. 비록 보증금 200만 원에 월 25만 원짜리 반지하 새빵이었지만 그래도 참 기뻤어요. 그의 오빠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18평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지만 애써 비교하지 않으려 노력했네요. 어차피 집에 가도 저를 반겨주지 않는 부모님이니 명절에도 어느 순간 가기 싫어지더군요. 내 집, 내 직장이 있으니 저도 더는 가족들에게 마음 두며 사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20대 중반이 되었을 무렵 오빠는 결혼을 했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양가에서 빵빵하게 지원받아 잠실에 신혼집도 마련했더라고요. 아버지는 상견례에서 사돈 어르신들한테 딸한테 줄 것까지 탈탈 털어 아들에게 보태줬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새언니네 부모님은 저를 안쓰럽게 보더군요. 예전에 시장에서 엄마의 막말에 저를 불쌍하게 보던 아주머니가 제 주머니에 넣어주셨던 작은 사탕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오빠는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1년 좀 지나 너무 예쁜 조카도 태어났고 오빠는 공학 박사 학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새언니는 친정에서 하는 사업을 물려받아 하고 있었고요. 여러모로 돈도 명예도 그럴듯하게 잘 지켜나가고 있는 오빠네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한순간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저희 오빠가 바람을 피웠다더군요. 공학 박사 준비하던 중에 같은 학교 대학원생가요. 반년쯤 사귀다가 오빠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는데 몇 달 뒤에 그 상대 여자가 임신을 했다며 오빠와 저희 부모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빠가 난감하다며 피해버리니 수소문해서 저희 아버지 회사에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새언니 알기 전에 처리한다며 수술 비용까지 100만 원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여자는 책임감 없는 저희 오빠에게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다며 절대 지우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나타나겠다고 하고 잠적했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날 날짜는 5달 뒤고 저희 가족은 비상이었어요. 이 일만 아니면 오빠네 가정은 지금처럼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매일 신께 빌었습니다. 그년이 마음을 고쳐먹어 수술을 하고 다시는 우리 집안에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저는 참 괴기하다 느꼈네요.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 애가 태어났을 예정일이 훌쩍 넘었는데도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1년이 지나 2년이 흘렀는데도 감감무소식이라 저희 부모님은 마침내 마음을 놓았습니다. 오빠도 이제 2발 뻗고 잘 수 있겠다며 새언니 몰래 웃었고요. 그치만 그 이듬해 우리 가족을 뒤집어 놓은 일이 생겼죠. 그 여자가 4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리고 나타난 겁니다. 애를 낳아보니 모성애가 생겨 사랑 듬뿍 주고 키우려 마음 고쳐먹었는데 아이 3살 되던 해 여자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 여자도 가정사가 복잡해 의지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혼자라 이대로 그 여자가 죽으면 아이는 보육원에 가게 됩니다. 아이 아빠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보육원에는 보낼 수 없다고 판단한 그 여자는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 애를 맡기고 떠나버렸어요. 후에 엄마에게 얘기 들으니 간암이든 다른 병이든 무언가 죽을 병에 걸린 건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아주 마르고 수처럼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고 했어요. 4살짜리 그 여자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오빠가 애를 그냥 보육원에 맡겨버리려니 그 여자가 협박을 하더군요. 혹시라도 아이 버리는 거 보면 저희 새언니는 물론이고 오빠 학교와 후에 취직할 회사에까지 모두 말해버리려고 사람을 써놨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은 그야말로 머리 싸매고 들어 누우셨습니다. 일단 맡아 키우며 방법을 찾아보자 하셨는데 딱 2달 만에 새언니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언니가 조카 물건을 가지러 시댁이 갔다가 웬 아이가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엄마는 며느리 앞에서 그야말로 얼음이 되었고 그 아이는 저희 오빠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에 눈치 빠른 새언니가 바로 알아차렸어요. 그 이후로는 그야말로 저희 집은 전쟁터 혹은 지옥이었습니다. 새언니가 시댁인 저희 집에 술 먹고 찾아와 매일 행패를 부렸어요. 부모님은 새언니에게 무릎을 꿇으셨고요. 그 와중에 아이 친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낯선 집에서 눈칫밥 먹으며 괴롭게 살고 있었고요. 결국 언니는 오빠를 용서했고 이혼 안 하는 조건으로 애는 절대 들이지 않기로 하였는데 문제는 아이를 버리면 어떻게든 소문이 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 성인 될 때까지 키우기로 하셨습니다. 일이 그렇게 정리되고 나서야 저는 그 아이를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늘 방에 숨겨져 있던 아이라 저도 잘 보지 못했거든요. 엄마 아빠에게 철없이 떼쓸 그 나이에 그 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집안에서 먼지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꼭 어릴 적 제 모습 같았어요. 제가 손을 내밀어 이리 와보라고 했더니 엄마가 제 등짝을 때리더군요. 정줄 필요 없어. 적당히 키우다가 내보낼래다. 딱 10년만 키울 거야. 나중에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어디 못 사는 나라에 보내버리고 끊어버릴라니까. 아이는 그 말을 고스란히 다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터져버린 건 저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아이도 아닌데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렇게 모진 구박을 받아야 한다니. 어머니는 그 아이를 그냥 아무 유치원에 보내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있게 하다 집에 귀가시켰어요. 오빠는 자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이 없었죠. 혹시라도 아이에게 관심 가지면 새언니가 화낼까봐 아예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관심 받고 싶어 놀아달라 귀찮게 굴면 저희 부모님이 욕을 하거나 손을 올렸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장난감도 제대로 없는 차가운 골방에서 혼자 지내야 했어요. 저는 그 아이가 너무 마음이 쓰여 한동안 안 가던 본가를 자주 가게 되었어요. 그 아이를 위해 빵을 만들어가고 그 아이를 위해 예쁜 옷과 신발을 사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또 멍청한 짓거리 하고 앉아있네. 네 조카한테나 그렇게 돈을 써.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불같이 화를 내며 부모님께 대들었습니다. 얘도 내 조카예요.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인데 어머니 아버지는 어쩜 그렇게 매몰차세요? 그 말에 엄마가 기함을 하더군요. 어떻게 쟤를 조카라고 할 수가 있냐면서요. 이따금 오빠네 가족이 본가에 올 때면 죽은 듯이 숨어있는 그 아이가 불쌍했습니다. 오빠는 그 아이를 본체만 채 했고 그 아이가 자기의 이복 형제, 그러니까 오빠의 딸에게 말이라도 걸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혼냈어요. 불쌍한 그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니 유일하게 다정이 구는 저에게 의지를 하는지 저를 볼 때마다 세상 어두웠던 표정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 아이가 너무 마음에 걸려 저는 본가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직장도 그 근처에 잡고 아이 등하교도 제가 시켜주었어요. 다른 학부모들이 저를 엄마로 착각할 만큼 아이에게 잘해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돈 아까워 학원도 안 보내는 걸 제가 손수 발품 팔아 좋은 학원 보내주었습니다. 월급은 적지만 아이에게 뭐라도 베풀어주고 싶었어요. 말없던 그 아이는 이제 저에게 쫑알쫑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길을 걸을 때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에게 고모라고 부르는데 그게 꼭 엄마라고 부르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꼭 제 어린 시절 같았습니다. 차별받아 상처받은 제 모습과 같아 더 마음이 신경 쓰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치만 모든 걸 떠나 소중한 생명이고 우리의 핏줄인데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아이가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 아팠어요. 그러던 와중 새언니의 부모님, 즉 사돈 어르신들께서 저희 집에 있는 아이의 정체를 알게 되셨습니다. 조카가 외갓집에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걸 듣고 유추하신 거죠. 사돈집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자 저희 부모님은 결국 술을 써야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셨습니다. 네 애라고 해주면 안 되겠니? 니네 오빠 좀 불쌍하게 여겨줘라. 이제 박사 따서 승승장구할 집안인데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다 발목 잡히게 생겼어. 너도 그 아이 이뻐하잖니? 이렇게 된 거 그냥 네가 그 아이 입양해서 엄마 해줘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가 너한테 집도 하나 물려줄 생각이 있다. 엄마, 이 상황에서 누가 더 불쌍한데요? 그 아이는 안 불쌍하고 죄 지은 오빠만 불쌍해요? 그리고 제 인생은요. 저는 평생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너는 어차피 대학도 그저 그런 데 가고 직업도 빵 만드는 시덥잖은 일 하면서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 네 오빠는 잘 차려진 밥상이지만 너는 아니잖니. 어차피 재산 줄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네 오빠가 밖에서 나온 저 애만 데리고 나가준다면 우리가 집도 해준다잖니. 엄마의 그 말에 저는 뒷목까지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우리 부모님은 오빠만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그리고 오빠의 사생아는 그저 우리 가족의 앞날에 거슬리는 돌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걸 뼈저리게 알게 되었던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먹었어요. 어차피 결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평생 보살펴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다만 내가 좋은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 싶어 고민했을 뿐이죠.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지분 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대로 연을 끊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연락도 않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제가 받은 서름을 1시간 동안 눈물로 이야기하며 제 가슴에 얼마나 큰 멍이 남아있는지 울부짖듯 토하는데도 부모님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며 잡아떼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더 있을 필요도 없이 날도 밝기 전에 짐 챙겨 아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날 제 나이 29살에 저는 미혼모가 되었어요. 모아두었던 돈과 일부 받은 대출로 투룸부터 구했습니다. 아이는 저와 같이 살아서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그런 아이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늘이 되어주겠다고 했더니 아이도 울더군요. 그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태어나 처음으로 제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위해 미친 듯이 일을 했고 그러면서도 아이를 위한 관심과 사랑은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졸업시키고 중학교 보내면서까지 아이는 사춘기도 않았습니다. 이 점이 지금 생각해도 가장 마음 아픈 부분 중 하나예요. 자기 할 일 똑부러지게 하고 단 한 번도 제가 해주는 것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햇살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저를 위해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 아이 자체가 참 똑똑한 아이였어요. 가진 건 많이 없지만 학교에서 공부 정말 잘했고 친구들도 순하고 착한 애들만 골라 잘 사귀더라고요. 저는 걱정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참 잘 자라는 그 아이가 제 원동력이었죠. 그렇게 저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모으고 마침내 제 가게를 만들었어요. 그쯤 온라인으로 디저트 파는 게 흥하던 시기라 아이가 눈치 빠르게 인터넷 몰도 만들어보자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장사도 참 잘 됐습니다. 아이도 열심히 공부하더니 성과가 있긴 있었는지 대학을 엄청 좋은 곳에 갔어요. 공교롭게도 오빠가 들어간 그 학교였지요. 솔직히 말하면 당장이라도 집에 연락해서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당신들이 버린 그 아이 10수년 후에 이렇게나 잘 되어 훌륭하게 컸다고요. 그리고 저 역시 연매출 3억에 달성한 디저트 CEO가 되었고요. 그렇게 아이가 대학교 3학년 되었을 무렵 오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했다더군요. 사유는 새언니의 바람이요. 오빠의 사생아 일로 결혼 생활 내내 불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늦었지만 결국 이혼했다고 했으며 재산도 다 털렸다더군요. 사돈댁이 비싼 변호사 써서 재산 분할을 새언니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대요. 결국 아이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겨서 본가에 들어와 산 지 3년째인데 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 본인이 수발을 든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진 어떻게든 견뎠는데 자기도 이제 힘들다면서 같은 자식인 저와 고생을 나누자는 전화였습니다. 끝까지 이기적인 오빠였지요. 같은 자식이라고? 편을 받을 때나 그런 말 하지 그랬어. 엄마 아빠가 오빠한테 얼마나 큰 사랑과 돈을 쏟아부었는데 오빠가 갚아야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네 자식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하진 않아? 네가 싸질러 놓고 쳐다도 안 봤던 그 아이 네가 나온 대학 입학했어.
네 자식이 맞긴 맞나 보더라. 공부를 어찌나 잘하는지. 제 말에 오빠가 충격받은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죠. 참 똑똑하느라 옳고 그름도 잘 구분해. 내가 이런 얘기 마음 놓고 하는 것도 다 그 아이 믿기 때문이야. 혹여라도 그 아이한테 이제와 애비 행세 하려는 거면 어림없어. 그 아이 오빠랑 우리 부모님이 자기 버린 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 나한테 고모라고 안 부른 지도 오래됐어. 나한테 엄마라고 해. 그 말에 오빠가 바보같이 어버버 하기만 하더군요. 그러니까 오빠는 지금처럼 살면 돼. 다신 연락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 절대로 나타나지 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이의 차단도 해버렸죠. 그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저는 사업 크게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동안 제 조카, 아니 제 딸은 아주 착실한 인생을 살며 좋은 직장, 좋은 남자 만나더군요. 그렇게 재작년에 우리 딸이 결혼했어요. 제가 상견례 참석하고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흐르더군요. 그런 저를 제 딸이 껴안아주며 엄마, 그동안 감사했어요. 하는데 온몸에 전율이 돋을 만큼 큰 감동이더군요. 저와 제 딸의 이야기 정말 기적 같죠? 우리 딸은 참 똑똑하고 야무져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 것입니다. 그런 딸한테 효도받으며 사는 제 인생, 비록 결혼도 하지 않은 처지지만 프리지아처럼 향기롭고 빛나게 느껴지네요. 우리 부모님은 가진 재산도 거의 없이 어머니 고향에 가서 여유 없이 살고 있다 들었습니다. 오빠는 박사까지 하며 승승장구하더니 이혼부터 인생이 꼬였는지 지금은 제대로 된 대우도 못 받고 그저 그런 회사에서 일한다더군요. 부모님께 받은 재산도 다 말아먹은 듯 하고요. 제 가족이라 꼬시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결국은 다 자업자득인 것 같아요. 정을 받지 않고 자라 그런지 저도 정은 없네요. 부모님께 연락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사실 연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의 행동과 선택에 만족하냐고 묻고 싶거든요. 아마도 많이 후회하시겠죠?